me shine your light. It appears we may have a problem of some magnitude here. Some can be saved, can't they? You couldn't exactly know that a tree was going to come flying through the window. 지난밤 몰려온 폭풍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자 데이빗은 아들과 함께 마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먹을 식료품들을 사는데 왠지 모를 싸한 분위기가 마트 안을 감싸돕니다. 그건 댄의 이상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짙게 깔린 것도 모자라 마트 밖에선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지진까지 일어났기 때문이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쉽사리 마트 밖을 나서지 못했고 그러다 얼마 후 데이빗이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한 노트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고 더 나아가 구조대를 불러오겠다며 아예 마트를 나서기까지 하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자 엄청난 크기의 벌레들이 몰려왔고 녀석들을 사냥하는 괴 생명체까지 나타나 마트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날이 밝아오자 그것들이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으니까요. 그러자 데이빗은 더는 희생자를 늘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모아 마트를 나섰습니다. 명목상으론 부상자를 치료할 약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카모디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진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길 벗어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계획은 모두 틀어지게 됩니다. 약국에선 또다시 괴물들과 마주치며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사이 마트에선 카모디 부인이 성경책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집단 관계. 그녀로 인해 모두가 집단 관계에 사로잡혀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들어내자 데이빗 일행은 모두가 잠든 새벽을 틈타 여길 도망치기로 결심하는데 You can't go out. I won't allow it. Won't allow it? It's against God's will. 영화는 프랑크 다라본트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영화판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시발점은 1987년 척 러셀 감독의 나이트메어 3 꿈의 전사였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각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상업 영화판에 뛰어들었고 그 후 1988년 우주생명체 블록, 1989년 플라이 2, 1994년 프랑켄슈타인 등 3편의 영화에서 각본가로 더 경험을 쌓은 뒤 같은 해 드디어 메가폰을 잡게 되죠.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뒤 연출까지 도맡았던 쇼생크 탈출. 그는 이 작품으로 거장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다 1999년 영화 그린마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모조리 폭발시킵니다. 그 후 그는 2001년 마제스틱, 2007년 본작 미스트에서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았고 이후 주 무대를 TV로 옮기며 레인지로 간을 보다 2010년 전 세계를 열광으로 몰아넣었던 워킹데드 시리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다른 작품들에도 손을 대며 감독이나 각본 등으로 필모를 이어나갔지만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건 워킹데드 시리즈임이 분명하죠. 희망과 절망,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감독 프랭크 다라본트. 비록 지금은 그의 주 활동 무대가 브라운관이긴 하지만 언젠가 다시 큰 화면에서 그의 작품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영화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에서 안개가 짙게 깔려 내려왔죠. 폭풍우와 안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물들의 선택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임과 동시에 영화의 주제를 함축시킨 설정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 설정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 감독이 영화 초반부터 모든 걸 다 오픈했다는 겁니다. 데이빗과 노튼을 통해서. 데이빗은 자신의 그림이 못 쓰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Say that? 미리 알았더라면 그림이 다 망가지는 일 따윈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그건 이웃에 사는 노튼 역시 다르지 않았고요. 새로 산 80년대식 벤츠가 그렇게 부셔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앙숙이었던 둘의 관계가 이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변화가 생길 거란 건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사이가 다시 틀어지긴 했지만요. 암튼 둘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진 대비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 물론 그림을 치웠어야 한다느니, 나무를 진작 베었어야 한다느니 등등 뒤늦은 후회를 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내뱉는 그저 그런 한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는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또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같은 그저 그런 한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둘의 모습은 영화의 엔딩과도 이어져 있고 영화 속 다른 인물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 속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그러한 구성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짐은 데이빗에게 자격지심을 표출했습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인 셈인데 자신이 쳐넣은 울타리 안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습성을 표출하고 있죠. 평소 외지인들을 뒤에서 욕했던 건 역시 그러한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치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곧바로 받아쳤고 오기를 부렸습니다. Mr. Drayton, I tell you what. The next time you got something to say, you count your teeth. 노움이 희생을 당했던 건 그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자존심은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너진 후 그가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노튼 또한 자신의 판단으로만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뉴욕에서 잘 나가는 법조인이었던 그는 앞서 말했던 짐처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Sorry, I'm just not that stupid. I mean, what do you take me for? All these people do is just lie to each other. Maybe they're not lies, they're delusions, whatever. But I do know that it's definitely not supernatural. 짐의 그러한 면이 자기 방어적인 특성에 가까웠다면 노트는 그와 반대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짐과 다를 게 없었고 그 또한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자만심으로 인해 또 다른 희생양이 생겨나게 되죠. 버드는 틈만 나면 올리를 무시했습니다. 올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자 잘리고 싶냐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총을 다룰 줄 안다고 말하자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을 무시하며 갑질하는 전형적인 관리자의 모습. 그게 바로 버드였습니다. 올리는 매 사건마다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댄 밀러가 마트 안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게 바로 그였고 동료들을 위해 도끼를 집어들 때도 또 마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도 괴물을 총으로 쏴 죽인 것도 약국에서 짐을 구해낸 것도 올리였습니다. 카모디 부인의 횡포를 끝낸 건 역시 바로 그가 한 일이었고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러다 생을 다하게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영화 중반부에 나왔던 바로 이 장면. 이 장면 하나만 보면 아만다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다 기피하던 카모디 부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줬던 사람이죠. Well, if you need a friend, you know,
Someone to talk to. I have a friend. 물론 그러다 귀싸대기를 날리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이들 모두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집에 두고 온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홀로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외면했기 때문인데 이 장면을 얼핏 보면 마트 안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겁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매정해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앞서 벌어진 두 가지 일 때문이죠. 안개가 깔린 직후 마트를 뛰쳐나갔던 남자는 곧바로 비명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그걸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진이 마트를 강타하며 사람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요. 쉽게 말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트를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겁에 질린 상태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움을 거절한 쪽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 도움을 요청한 쪽이 이기적인 걸까요? 물론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건 확실히 잘못된 행동이 아닐까요? 심지어 그녀는 데이빗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건 딱 까놓고 말해서 지 새끼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벌을 받은 건 아니죠. 단지 그녀의 선택이 운 좋게 들어맞았을 뿐입니다. 여기엔 인과응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선 당연한 선택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사람들을 선동했던 카모디 부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카모디 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녀를 전형적인 개신교인이라 생각하고 관련 종교인들은 사이비 교주일 뿐이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선 영화 속 그녀의 행동 패턴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뒤 카모디 부인이 가장 먼저 한 건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보려 노력할 때 홀로 떨어져 나와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남들 다 일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끝마친 뒤 그녀가 한 일은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책에 빗대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했죠. 세 번째,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냐고. Do you see? 이제 내 말을 믿겠냐고. Now do you believe? 보통은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겁에 질려야 정상인데 그녀의 반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네 번째, 그녀는 우연을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을 공격하던 벌레가 자신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리자 기적을 경험한 듯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었죠. 다섯 번째, 기적을 체험한 뒤 그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웠죠. 여섯 번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곧 신의 뜻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녀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일곱 번째,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카모디 부인은 마치 신처럼 누군가를 심판하기에 이릅니다. 카모디 부인은 사입일까요? 아님 전형적인 종교인일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덮어놓고 기도부터 하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자꾸 성경을 꺼내 읽으며 전도를 하려 하고 우연을 기적으로 받아들인 뒤 신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착각을 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뒤
오로지 자신이 믿는 신에게만 집중하며 타인의 감정 따윈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는 그런 짓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거론하며 종말에 대해 언급하는 게 과연 사입이 이단만의 전유물일까요? 전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각자가 알아서 판단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안개 속엔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웨인의 말대로 군부대가 시공간을 잘못 열어 벌어진 일이었죠. 그것들은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거미줄로 사람을 묶어 그 속에 알을 까질 않나, 갑자기 달려들어 독침으로 공격하질 않나, 살을 쪼아먹기도 했고 아예 몸을 두 동강 내기도 했죠. 심지어 엄청난 크기의 몸집을 자랑하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녀석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누구라도 공포감과 절망감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랭은 기어이 마트를 나섰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마트 안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커져가는 공포감에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고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피해 재물까지 바치며 점점 더 미쳐만 갔죠. 여기엔 그 어떤 논리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마트를 떠나려 했던 거고요. 가만히 앉아서 카모디 부인에게 당하느니 뭐라도 해보고 죽는 게 그나마 덜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엔딩씬에 이르러 데이빗은 남아있던 4발의 총알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일행 모두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죠. 괴물들의 먹잇감이 돼 고통스럽게 죽어가느니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안개가 걷히자 그의 선택은 최선에서 최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안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네 인생에 대한 메타포였습니다. 최선과 죄악.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는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쐐기를 받기 위해 영화 초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여인을 다시 한번 등장시켰습니다. 아이들을 구해낸 여인과 아들을 직접 죽일 수밖에 없었던 데이빗.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이고요.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선택, 결과에 따라 뒤바뀌는 선택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선택을 결정짓게 만드는 각자의 신념. 따지고 보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마트를 뛰쳐나갔던 남자, 아이들을 찾으러 홀로 떠난 여인, 하역장에서 습격을 당했던 노, 구조대를 찾으러 마트를 나갔던 노튼, 그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을 홀렸던 카모디 부인과 그녀에게 의지했던 사람들, 일행과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데이빗 등등. 영화가 좀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장해주는 선택이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냥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될 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랜덤 게임이 아닐까요?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주사위를 굴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영화 미스트였습니다.